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한국과 미국 주식시장의 디커플링. 미국 주식시장은 계속 오르는데 한국 주식시장은 오르지 못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미국과 한국 주식시장의 디커플링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벌써 세 번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한반도가 그렇죠. 지정학적으로 늘 대양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에 어떤 충돌이 자주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그래 왔죠.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왜 한국 주식시장이 미국 주식시장처럼 되지 못하느냐? 한국의 역사와 미국 역사가 다른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주식시장도 역사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물론 모두 미래의 어떤 현상을 가격에 반영하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일은 중요하지 않다.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맞는 말입니다. 주식시장이 과거를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가 정말로 과거와 무관하냐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 과거의 기억들, 한국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이 생기면 이러이러한 좋은 일이 생긴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국제적인 긴장 구조가 만들어지면 좀 조심해서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예전에 2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굉장히 특이하다. 전 세계에서 굉장히 특이한 시장이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모든 악재를 다 반영한다. 한국하고 별로 관계없어 보이는 악재도 전부 다 반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악재라는 게 늘 나오는데 미국 시장은 그 악재에 반응을 안 하는데 한국 시장은 저기 중동에 무슨 일이 생겼다. 동유럽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 중남미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 전부 다 악재는 일단 반영하고 본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그런 일이 있나? 좀 조심하고 가보자. 이런 정도인데 한국 주식시장은 굳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어떤 악재가 생길 것 같다. 근데 그게 미국 주식시장이 꼭 하락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은 한국 주식시장을 공매도하는 그런 걸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악재 한국은 반드시 반영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한국 주식시장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ATM 기계로 본다. 언제든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기계로 본다. 그걸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한국 주식시장이 워낙 유동성이 좋아서 언제든 팔고 현금화시키기 좋다라는 의미로만 받아들이시는데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모든 악재를 다 반영해 주기 때문에 악재가 글로벌 어떤 시장에서 악재가 발생할 것 같을 때 일단 위험관리 차원에서 뭔가 좀 숏 포지션, 공매도 포지션을 가져야 되겠다 싶으면 한국을 공매도한다라는 겁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가서 공매도 해봤자 그 악재가 진짜 자기가 생각했던 건 악재가 나오더라도 반영을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 그냥 현금 인출하는 ATM뿐만 아니라 모든 악재를 반영해주는 그게 왜일까요? 우리 역사가 그런 걸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한국과 미국 시장 사이의 디커플링도 3차, 세 번째다라고 이야기를 저는 하는데 이게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 갈등이 강화되면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어떤 일이 발생했고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 경제 갈등을 총성 없는 전쟁이라는 차원에서 전쟁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이 1차전이 2014년, 15년의 환율 전쟁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중국이 급성장을 해가면서 특히 2008년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2000년대 두 번의 금융위기를 미국 내에서 발생하죠. 2000년에 닷컴 버블, 그 다음에 2008년에 닷컴 버블은 주식시장의 버블이었고 2008년에 버블 붕괴는 주택시장의 버블이 그게 이제 주택과 관련된 금융 상품을 연계로 해서 리먼 브라더스를 파산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2000년대 주식시장의 법을 한 번으로 전 세계를 상당히 어렵게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주택시장의 법으로 전 세계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중국이 더 이상 미국을 우리가 경제 스승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때부터 이제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을 했고, 미국도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죠.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현재 약화되고 있다. 이러다가는 아시아를 잃겠다라고 하면서 아시아에 대한, 중국에 대한 간섭을 강화시켜 나가는, 견제를 강화시켜 나가는 게 2010년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2014년쯤 되면 중국의 GDP가 달러 베이스로 미국의 60%까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은 자기네들 GDP에 비해서 한 60, 70% 정도 올라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경제 견제를 하기 시작한다. 옛날에 일본도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처음에 미국이 선택한 방법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환율이었어요. 중국이 왜 그렇게 경제가 급성장했느냐? 미국의 물건을 팔아서 무역 흑자를 누리고 그 흑자를 갖고 경제를 이제 개발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달러가 필요합니다. 신흥국이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경제 개발을 위해서는 달러가 필요하죠. 그래야지만 물건을 사오고 공장을 유치를 하고 이게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이 처음 선택한 방법은 옛날에 1985년 플라자 합의처럼 중국의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 왜 무역 흑자를 이렇게 많이 볼까? 중국 위안화가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미국이 첫 번째 취한 방법은 미국과 중국의 이제 고위급, 그러니까 장관급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나서서 고위급으로 장관회담을 하면서 중국의 환율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죠. 중국이 경제를 딱 막아놔서 미국이 수출을 잘 못한다. 그러니까 경제를 개방해라. 그리고 당신네들이 미국의 수출을 너무 많이 한다. 왜냐하면 물건을 잘 만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당신네들 의도적으로 위안화를 저평가시켜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으니 경제를 개방하고 위안화 가치를 올려라라고 하기 시작한 것이 201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 혼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특히 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의회가 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지 대통령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나라든 그래요. 어느 나라든 내부적으로는 대통령이 뭐 할 수 있지만 외부적으로는 사실 국가와 국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의회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1974년에 만든 통상법이 있어요. 여기에 301조가 환율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갖고 이제 일본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일본을 압박한 것이 1985년이죠. 일본 압박이 끝나고 난 다음에 1988년에는 이 통상법 301조를 슈퍼 301조로 바꿉니다. 그게 이제 종합무역법이라고 하는 건데 1988년 이거를 갖고 한국, 대만 이런 나라들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해서 경제 개방을 시키고 뭐 그랬던 것이 1988년부터 92년 사이의 일입니다. 근데 오바마 정부 시절에 2015년에 이 법을 더 강화시킨 교육촉진법이라는 것을 의회에서 만듭니다. 이 법을 발의한 의원 3명의 그 이니셜을 따가지고 BHC 법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교육촉진법을 갖고 이제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압박한 거는 환율입니다. 환율이고, 이거는 일본에 대해서, 그 다음에 대만, 그 다음에 한국에 대해서 경제 개방을 시키고 통화 가치를 절상시키도록 했던 것과 똑같은 접근 방법을 중국에 썼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시점이 너무너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4년부터 유럽하고 일본이 자기네들 경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서 자기네들의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쓰기 시작한 것이 2014년, 1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자기 동맹이라고 하는 유로존과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쓰면서 달러에 대해서 통화 가치를 약세로 막 만들고 있었던 시점인데, 왜 우리한테는 통화 가치를 절상시키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중국도 미국이 이제 요구는 분명했습니다만 환율을, 통화 가치를 절상시켜라, 위안화를. 완전히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이 유로화와 엔화에 맞춰가지고 얘네들이 절하시킬 때
중국도 위안화를 절하시켜 버린 거죠. 환율을 뭐 6.2 위안을 6.7.0 위안까지 확 절하시켜 버렸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국제 금융시장의 긴장 관계는 굉장히 팽팽했어요. 굉장히 팽팽했고 그때 우리가 얻었던 별명이 뭐냐면 코스피를 박스피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늘 불안한 거예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경제 갈등이 저렇게 심화가 되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잘 모르겠다. 미국이 저 경제 중국을 압박하려고 하기 시작하면 사실 그때도 이미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에 대한 수출보다 중국에 대한 수출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규제를 하기 시작하고 중국산 수입품을 미국에 수출 못하도록 막기 시작하면 한국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업 실적 일단 두 번째고 이거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자라고 하면서 코스피는 그냥 박스피로 넘어가 버립니다. 미국 시장 올라가는 거 안 따라가요. 그래서 그림에서처럼 첫 번째 미국과 한국 사이의 주식시장의 디커플링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1차전에서는 사실 중국이 미국의 요구 조건을 그냥 완전히 묵살해버리면서 위안화를 절하시키는 환율을 끌어올리는 그런 방법을 취했는데 미국이 그 다음에 그러면 중국이 자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대응, 보복을 할 수 있는 카드가 있었느냐. 그 카드를 이제 오바마 정부는 뭘로 갖고 있었냐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라고 하는 걸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너희들이 그렇게 나오면 중국을 완전히 빼고 중국은 자유시장 국가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중국을 배제하고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과 시장 경제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중국, 그 다음에 이쪽에 캐나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중남미 국가들을 다 묶어서 환태평양의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고 자유무역지대를 만드는 것이죠. 중국을 배제시켜버리면 중국이 항복하지 않겠는가라는 구상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TPP를 비준화라는 압박을 그 당시에 많이 했었고, 근데 이게 2015년에 중국이 그렇게 나오니까 2016년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려고 했지만 사실 2016년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거든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이 TPP를 전면에 내세워서 대통령 선거전에 나섰다가 결과는 패배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저소득층 노동자들이 아니 그동안 중국에 그렇게 값싼 물건을 사들이면서 미국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는데 이제는 또 아시아의 모든 나라에 대해서 다 열어서 또 일자리를 빼들어 가겠다고 반대.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힐러리 클린턴이 공식적으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 그 2016년 여름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 강당에서 TPP 반대 피켓을 들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힐러리 클린턴의 대세론이 이제 꺾이기 시작을 하는데 결국 민주당이 대통령에서 지면서 선거에서 지면서 환율 조작국 지정하고 어떻게 해보겠다. 안 되면 TPP로 중국을 완전히 고립시키겠다. 이런 1차전에서 미국의 의도는 완전히 실패하고 중국이 실리를 챙기는 이런 방식으로 갔습니다. 1차전이 끝나고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서부터 미국이 중국을 그런 식으로 제재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 주식시장은 미국 주식시장과 다시 동조화가 되면서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동안 못 올라갔던 게 확 올라갔던 게 2017년의 주가 상승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 코스피가 2600까지 올라갔었어요. 코스피 그 전에 박스피 할 때는 1800, 2000 올라가봤자 2100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뚫고 이제 2017년에 코스피가 2600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 1차전 종료 이렇게 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2차전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 내세웠던 공약에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2016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 공약을 내세우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나는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 후보처럼 중국에 대해서 TPP 이런 걸 내가지고 근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선을 긋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거였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관세를 부과하겠다,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를 2016년 후보 시절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은 국내 문제에 집중을 하고, 왜냐하면 부자 감세 이런 것들, 법인세 인하 이런 것들을 하느라고 시간을 좀 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관세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뭐 2017년부터 미국의 무역 확장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1962년에 당시에 이란, 리비아를 제재하기 위해서 1962년에 만들었고, 이란이나 리비아에 대해서 적용하던 법이에요. 뭐 특정 품목에 대해서 수입을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인데, 요게 그 이후로는 완전히 사문화돼 있었던 법이죠. 근데 요걸 2017년부터 꺼내서 중국산 철강 수입을 이제 규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국에서 직접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만 규제한 게 아니고, 중국이 이제 쿼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3국에 우회 수출하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한국도 그런 나라라고 지목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 수출하면 한국에서 약간 가공해서 미국에 재수출하는 이런 것들까지 생각해서 한국에 대해서도 이제 수출을 엄격하게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는 쿼터를 설정해 놓고 이 쿼터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고율의 관세를 중국처럼 같이 때리겠다, 이런 걸 해서 한국의 이제 철강 대미 수출이 확 줄어버린 그런 일이 있었죠. 요거는 무역 확장법으로 한 건데, 2018년에 본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기 시작하면서는 통상법 301조를 적용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이제 통상법 301조에 따른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미국이 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관세 정책. 이거는 이제 의회가 만든 법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도 그 법에 따라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기 시작했죠. 옆에 그림 보시는 대로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중국도 똑같은 방식으로 관세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6% 뭐 이렇게 굉장히 낮죠. 근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tit for tat. 그러니까 미국이 관세 올리면 중국도 같이 올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을 두 나라 같이 쓰다 보니까 두 나라는 전부 다 지금 관세율이 25%로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중국의 관세를 때려서 중국이 환율을 조정해서 미국에 대한 수출을 줄이지 않으면 미국이 중국의 수출을 줄이게 하기 위해서 관세를 때리겠다는 거예요. 세금을 올려놓으면 물건값이 비싸지니까 수출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런 것에 따른 것이죠. 그래서 통화가치를 절상시킬래? 안 그러면 관세를 맞을래? 이 통화가치를 절하시키는 게 미중 사이의 1차 환율 전쟁이었다고 본다면 2차전은 미국이 관세를 올려서 수입을 줄이겠다, 이렇게 나선 것이죠.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결과는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의 의도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수출입을 한번 숫자를 봤더니 올해 숫자가 지금 9월 달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9월 달까지 숫자로 보면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게 2017년에 1월부터 9월까지 합계가 904억 달러. 근데 그게 이제 미국이 관세를 때리고 하면서 2019년에는 786억 달러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2021년 올해는 지금 1,050억 달러로 다시 돌아왔어요. 원상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수출하는 거 이거 줄었느냐? 관세율이 25%로.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것도 25% 관세를 중국이 때렸거든요. 줄어들었다가 다시 수출이 증가했는데, 중국의 미국 수출은 어땠느냐? 2017년에 1월부터 9월까지 3,645억 달러이던 것이, 그러니까 미국의 대중 수출의 3배 이상이었어요. 그게 이제 2019년에는 3,407억 달러로 좀 줄어듭니다. 근데 올해 9월까지는 지금 3,604억 달러로 거의 2017년 수치만큼 올라옵니다. 미국이 관세를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줄이겠다. 이거 역시 성공적인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이것도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관세를 많이 맞으면서도 수출을 할 수 있느냐? 산업보조금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그 관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 그 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있는 이상, 중국에 있는 이상 역시 관세를 때리는 것
것으로도 중국의 성장을 막을 수는 없고 중국의 대미 수출도 막을 수가 없다. 일시적으로는 막을 수 있었는데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차 전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 오바마 대통령처럼 환율로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로 이 둘 다 가격을 움직여서 중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을 좀 막아보자라는 거였는데 역시 막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2018년, 2019년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가 미국의 S&P 500하고 완전히 떨어져서 디커플링 돼서 움직였습니다. 그때 미국과 중국 사이에 관세 뭐 이런 거 관세 때릴 때마다 코스피는 툭툭툭 떨어지고 미국의 S&P 500 대표적인 지수 S&P 500이죠. S&P 500은 뭐 잠깐 초기에 영향을 좀 받다가 그 다음부터는 전혀 신경 안 쓰고 뭐 자기 갈 길을 올라가는 자기 갈 길을 가더라고요. 근데 한국을 포함한 중국의 수출이 좀 많은 나라들은 미국이 이제 관세를 올릴 때마다 영향을 받고 주가가 하락하는,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사이에 주식시장 디커플링 현상이 그때도 생겼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1차전과 2차전은 어떻게 보면 좀 매크로합니다. 환율, 관세 이런 걸로 매크로하게 덤벼드는데 미국 의회 내부에서 1차전, 2차전 때부터 이렇게 매크로한 방법으로는 중국의 압박을 가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환율이나 관세 이런 매크로한 거 말고 마이크로한 거, 미시적으로 산업, 기업 단위로 뭔가의 규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그전부터 꾸준하게 있어 왔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제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가 제일 많은 것부터 해가지고 제일 많은 것, 그리고 미국의 대중 흑자가 제일 많은 것 순으로 쭉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가장 적자가 심한 영역이 어디냐면 통신 장비입니다. 통신 장비. 특히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그런 이야기 많이 했죠. 5G 뭐 이런 거 하면서 5G는 사실 중국의 화웨이나 이쪽이 거의 완전히 장악을 했거든요. 선점을 해버렸죠. 그래서 미국이 5G로 넘어가는 순간 뭐 미국의 통신 시장은 완전히 중국의 장비가 완전히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것까지 돼 있었는데 이 영역에서 지금 미국의 대중국 수입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통신 장비. 왜냐하면 미국이 5G를 건너뛰어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맨날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라는 회사를 갖고 있고, 로켓을 발사를 합니다. 그 로켓 발사한 게 이제 착륙도 하고 이런 거 우리가 맨날 보잖아요. 그 로켓 왜 쏘겠습니까? 그냥 재미로. 아닙니다. 통신위성을 달아서 통신위성을 어마어마하게 쏘고 있어요. 가장 낮은 궤도, 저 궤도의 통신위성을 어마어마하게 미국이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밤하늘의 별자리를 본다고 스마트폰에 앱이 있거든요. 별자리를 보는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켜서 보면 통신 위성들이 표시가 되게 할 수 있는데 다른 별이 하나도 안 보여요. 밤하늘을 완전히 꽉 덮어놨습니다. 이미 수천 개를 쏘아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뭐냐면 5G 광 케이블로 5G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인공위성으로 전 세계를 덮겠다라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5G 광 케이블을 그렇게 깔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인공위성 소환하면 저궤도 위성이 수명이 한 10년에서 15년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동안에는 이제 계속 임무 수행을 할 수 있죠. 우리도 이제 그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는데 그냥 달나라 가보고 싶고 화성에 가보고 싶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굉장히 실질적인 경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런데 미국이 그렇게 가는 거는 또 그것만의 이유는 아니죠. 왜냐하면 미국의 공군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 위성과 이 지상의 각종 정보를 모아서 그것 가지고 이제 공군이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인공위성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화웨이의 5G 통신 장비를 어떻게 보면 필요로 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5G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규제를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 단계로 산업으로 들어가서 규제를 하기 시작하는 게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총성 없는 경제 전쟁 3차전은 공급망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기업 단위로 산업 단위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관련법으로는 1979년에 수출관리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 국방수권법에서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이 1979년의 수출관리법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놨느냐면 미국 상무부가 외국 기업이 이중 용도의 기업이면 이 이중 용도라는 건 뭐냐면 민수용으로도 물건을 생산하고 군수품으로도 물건을 생산하는 이런 기업을 이중 용도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이중 용도 기업에 대해서 상무부가 블랙리스트를 안에 등재해 놓고 미국인들이 거래를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라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걸 담당하는 데가 미국 상무부의 산업안보국 BIS라고 하는 조직이 이 블랙리스트를 관리해요. 그리고 또 하나 국방부가 이 1999년에 국방수권법 근거해가지고 군수기업에 대해서 외국의 군수기업에 대해서 미국인의 투자를 금지하는 이런 것들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기억하고 있는 게 2018년에 화웨이의 멍안조 그 부회장 캐나다에서 가택 연금된 최근에 이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가택 연금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화웨이에 대해서 규제를 하기 시작하고 이런 기업 단위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산업안보국이 상무부의 산업안보국이 블랙리스트에다가 기업을 등재를 해서 미국인들이 거래를 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죠. 그게 이제 거의 대부분 흔히 말하는 반도체 이런 것과 관련된 첨단 산업, 통신 장비 산업 이런 것들과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이제 옛날 관세 전쟁, 환율 전쟁 때처럼 그렇게 막 시끄럽지 않아요. 사실 매크로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기자분들도 기사 쓰기 쉽고 뭐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기도 쉽고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마이크로 레벨, 기업이나 산업 레벨로 들어가게 되면 이건 하나하나의 에피소드처럼 보이고 전체 그림이 잘 안 보입니다. 환율 관세할 때는 전쟁이다 막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이 너무나 쉽게 보이죠. 왜냐하면 미국의 이 장관급들이 나와서 막 하니까. 근데 이제는 잘 안 보여요. 1차전은 환율 전쟁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미국에서는 누가 이 선봉장이었겠습니까? 환율을 담당하는 곳은 재무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이 나서서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요란하죠. 요란한데 성과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요란한 깡통에 불과했다고 볼 수 있고 2차전은 관세 전쟁인데 여기는 미국의 주장이 누구였겠습니까? USTR, 미국 무역 대표부, USTR이 나서기 때문에 역시 요란합니다. 요란했는데 별로 성과는 없었고 그래서 역시 요란한 깡통이었죠. 3차전은 상무부의 장관이 나오는 게 아니고 상무부의 산업안보국이 BIS가 나와서 그냥 블랙리스트 만들어 놓습니다. 뭐 특별하게 뉴스에 나오기도 어려워요. 그 블랙리스트 최근에 제가 리스트를 보니까 중국 관련 그게 딱 기업 하나로 딱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엔터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중국 관련 엔터티가 한 300개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만큼 많이 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이제 뭐 거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이게 각 품목 단위로 뭐가 수급이 잘 통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미국 백악관에서는 TF를 만들었죠.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는데 공급망 파괴 대응 TF를 만들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 차원에서 공급망에 대해서 대응을 해나가야겠다라는 것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의회에서 법도 하나 만들었죠. 혁신경쟁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4대 품목, 그게 반도체, 4대 산업, 반도체, 그 다음에 배터리, 히토류, 그 다음에 약품, 의약품, 여기에 대해서는 4대 산업에 대해서는 공급망 관리를 미국 정부가 직접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차전은 요란한 깡통이 아니에요. 그냥 기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에피소드처럼 나옵니다. 전체 그림이 다 연결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근데 이걸 다 연결시켜 놓고 보면 사실 환율 전쟁, 관세 전쟁보다 더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 하나하나, 산업 하나하나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 과정에서 미국이 의도하는 바는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수입선을 미국 기업들이 다변화시키는 걸 이제 의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리는 요란하지 않습니다만 이 공급망 관리가 지속되게 되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 관계가 서서히 끊어져 나가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공급망 전쟁 자체가 그 안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큰 의미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진짜 저렇게 가면 미국과 중국 사이 경제 관계가 갈수록 끊겨 나가겠는데, 그러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이렇게 완전히 공급망이 갈라지게 되면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경제적 이해관계가 약해지게 되면 갈등이 더 심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요란한 깡통이 울리지 않더라도 이게 얼마나 이제 우리한테 많은 의미를 주는가를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미국과 한국 사이의 주식시장의 디커플링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도 이제 그건 분명히 보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3차전을 공급망 전쟁이다, 소리 없는, 총성 없는 전쟁, 3차전을 공급망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주식시장에서도 그게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미국과 중국이 두 나라가 이 공급망 전쟁으로 끝을 보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미국도 이걸 하려고 그러면 정부가 어마어마한 돈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없는 산업을 미국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산업이 왜 없겠습니까? 민간이 볼 때 돈이 안 되니까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산업을 다시 민간이 만들려고 그러면 정부가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나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율이 약화가 되면서 이쪽에서 정부가 재원 마련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 부자 증세가 사실상 물 건너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이 지금 공급망 전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만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좀 없어요. 그리고 미국의 지금 공급망에서 핵심이 대만 아닙니까? TSMC도 그렇고 반도체에서 핵심이 대만인데 중국이 대만에 대한 갈등을 강화시켜 놓고 있어서 미국이 사실 이 문제, 대만 문제, 사실 미국이 어떻게 뚜렷한 해법이 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 더 심화시키고 끌고 가기에는 쉽지 않은, 그리고 중국도 이 과정에서 이제 경제가 상당히 악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의 에너지 문제, 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호주나 캐나다와 같은 미국의 동맹 국가들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미국의 동맹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시킬 필요도 중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까지를 공급망 3차 전쟁이라고 규정을 할지는 이제 나중에 지나고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한국과 미국 주식시장의 디커플링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화상의 정상회담이 이번 주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유롭게 편리하게 간결하게, 그랬더니 집중, 투자의 핵심에 집중하다. 우리는 심플, 그러나 충분. 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